자, 그럼 먼저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가 요즘 계속 나와서요. 그리고 주택 전망지수 조사한 게 또 나왔는데 네. 그것도 치솟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 집값이 오르나 보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 답변 드리기 전에 교수님이 이제는 이창익 총재가 교육에 대한 문제 얘기했잖아요. 사실 제 의견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부동산과 교육은 우리나라의 가장 1순위 개혁 과제고 둘이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을 얘기하면서 이제 교육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을 리서치하고 전문가로 니까 사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서울 집중이나 강남 집중을 없애야죠. 그런데 저렇게 지역 할당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또 몰릴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최근에 의대를 할당제로 하니까 일부 지역에 지금 막 그 교육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끝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수능을 되게 쉽게 해요. 아, 그래. 네. 그 다음에 일정률의 점수가 올라오면 뽑아요. 뽑기로요. 아, 추첨으로. 예. 아. 예. 그러면은 정말로 이건요. 뭐 지역도 없어지는 거 그냥.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여기에서 일종의 물리적 공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번에는 잘 못 뽑았다. 다음에 잘 뽑아야겠다. 이런 어떤 희망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저는 뽑기를 하자. 근데 떨어지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뽑기에서 나 공부 잘하는데 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오히려 지금의 어떤 불공정성.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일부 대학을 보면 거의 부모와 부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공정성보다는 오히려 더 공정하지 않을까. 하기는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도 뽑기죠. 그쵸. 내가 잘해서 뭐 좋은 부모님을 그렇습니다.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 그러네요. 저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말씀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저 예전에 마이클 샌델이라고 맞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쓰신 네, 분이 맞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셨죠. 공정이 무엇인가. 네네네. 뭐 그런 책에서 이제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공정하다는 착각.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아,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해드리면 교수님이 요즘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3년 내 최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전망 지수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막 신문에서나 전문가들이 전망 지수가 굉장히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망 지수가 35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35개월 전이 언제였냐면 21년 10월이었어요. 코로나 때네요. 네. 그런데 이때가 우리나라 집값이 가장 고점이었을 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오르면 전망 지수가 상승합니다. 사람들은요 가격이 오를 때만요 가격이 오른다는 전망을 해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전망 지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요 전망 지수가 아니고요 동행 지수예요. 선행 지수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그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르면 따라 사고 싶고 맞습니다. 떨어지면은 막 팔고 싶고. 정확한 말씀이신데 왜냐하면 한국의 부동산이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면 사고 빠지면 안 삽니다. 팔고. 그런 현상이 이 전망지수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망지수 때문에 와 그럼 집값이 오른다는 거야? 오히려 전망지수가 오르면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올란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네, 그게 과거에도 보여줬고 특히 최근에 이런 어떤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보면 사실 전망지수가 오히려 높으면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고 고점이라는 신호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망지수의 성격을 달리 봐야 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더 오르고 있는 거는 사실인가요? 오르고 있으니까 전망도 좋아지는 거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하셨나요? 8월까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으니까 전망지수도 올랐고 사람들이 와 올랐으니까 더 오르겠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 정책 이슈 말씀하시면서 신혼부부 특공이나 이런 이제 대출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가계대출 늘리면서 사실 수요를 많이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이고 이게 끝나면은 꺼질 거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죠. 그건 현상이죠. 네. 그런데 현상과 전망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른다고 해서 또 하반기에 더 오르냐, 내년에 집값이 오르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상 중에서 가격 지표보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더 중요한 지표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르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보는 가격 얼마 올랐다, 어느 지역이 고점 이거보다도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를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 줄어들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만 보면 7월에 8,229건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가장 거래량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요, 8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627건이고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거래 신고 기간이 2개월인데 그러면 8월에 거래돼서도 9월 말까지가 신고되잖아요. 그 거래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6,000건을 조금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7월에 8,000건보다 거의 2,000건이 줄어들죠. 이미 시장은요 꺾였어요. 그리고 9월 현재요. 9월 현재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됩니다. 야.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솔직히 제가 그 며칠 전부터 부동산 몇 군데를 가봤거든요. 서울 강북 지역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에 엄청나게 막 몰려서 가격이 막 올라서 거래가 좀 됐었는데 지금은 그 가격은 고사하고 쭉 떨어진 가격에도 수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문에는 계속 이게 부동산 가격 오르고 거래량은 는다는 것처럼 저는 읽어가지고 내가 잘못 갔나? 잘못된 지역을 가서 이런 얘기 듣는 거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표들은 사실 과거의 지표죠. 과거의 지표가 미래를 예측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마치 심리지수처럼. 과거의 지표나 현재 상황을 보고 심리는 불안하지만 그 심리가 자산시장을 움직이긴 힘들거든요. 특히 부동산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리지수가 이렇게 올라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을 사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고 싶다는 수요가 어떻게 다 수요로 연결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집값은 조달, 즉 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효 수요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다시 유효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거래량이 가파르게 감소할 거예요. 그거를 유심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호는 뭐냐면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는 신호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그 7월 이전까지만 해도 뭐 스트레스 DSR 연기하고 막 대출을 풀려고 하다가 최근엔 또 대출 조인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영향이 좀 혹시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수요가 계속 사주려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산이 증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대출을 더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대출에 일정 부분의 규제가 들어오면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8월에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9조 원이 증가했거든요. 월간으로 해서. 그러면 이 집값을 올려주려면 8월에는요. 9월에는요. 10조 원이 돼야 돼요. 더 증가해야죠. 가계대출이. 그렇죠. 그게 논리상 맞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가계대출을 좀 줄이거나 줄어들면 당연히 그 가격을 버틸 수 있는 수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다가 팔고 다른 집을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전세 들어 있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사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대출이 일어나서 새로운 돈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저축해놨다가 좀 집을 늘리거나 이런 수요는 있을 수는 있잖아요. 아니면 전세에서 뭐 매매로 가거나. 그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죠. 시장을 움직일 수만 있는 큰 수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확히 어떤 지표에서 볼 수 있냐면 최근에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데 대출 증가와 정확하게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4월부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4월부터 가계대출이 4조 원, 5조 원, 6조 원, 7조 원, 9조 원까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수요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한국은행 총재는 아까 저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은 그 가계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계대출이라는 게 돈을 빌렸으면은 그 돈으로 뭐 주택을 샀든 뭘 했든 간에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갚으려면 일해서 소득을 벌어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이거 못 갚으면 이제 경제가
디폴트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디폴트가 되고 그거를 이제 걱정을 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가계대출과 집값 상승과의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건데 사실은요, 저는요,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가계부채를 늘린 주범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뭐 유일하게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증가시킨 가장 큰 원인은 금리를 못 올렸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이상 오를 때 우리는 3%대 머물렀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았던 시절은요 거의 없다고요. 자기가 안 올려놓고 한국은행이 안 올려서 가계부채가 증가했는데 이제 증가했다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럼 올릴 때 올렸어야죠. 하나도 안 올리고. 그때는 왜 못 올렸냐면 똑같았어요. 뭐냐면 가계부채가 많아서 못 올린대요. 부담이 되니까 네, 금리를 올리면. 지금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가계부채가 많아서 못 내려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가 너무 한국은행 총재한테 뭐라고 해야 된다 지금.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좋은 당에 나왔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좋은 당이 아닙니다. 나쁜 당이에요. 아니 근데 자영업자들 대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있죠. 금리를 높이면 그거는 재정으로 풀어야죠. 교수님. 근데 또 정부에서는 감세를 통해서 재정 지출을 계속 낮추겠다고. 줄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미스가 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물가 상승률이 낮춰야 자영업자들 분들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자영업자 빚에 눌린 힘드신 분들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소비 진작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저는요 자영업자 분들한테 이자를 적게 받고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입니까? 장사를 잘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를 늘려주고 내수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핵심이잖아요. 그건 재정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은 금리를 통해서 금융정책하고 각자의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재정정책을 통해서 풀어주면 되잖아요. 이걸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로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왜 한국은행은 금리 안 내리냐라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또 한국은행에서는 정부는 왜 재정을 안 풀고 그렇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는 서로 욕하고 있으니 이게 저는 서로 호흡이 안 맞네요. 그렇습니다. 답답하시죠? 제가 괜히 화를 내네요.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러면은 집값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가계 대출 조이는 거는 사실 금융 안정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불가피하죠. 그렇죠. 은행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경제 전체가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당분간 가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절대량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 속도를 유지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정부도 불가피하게 규제를 한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은행들도요,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험자산을 계속 증가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장사하는 은행이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사실은 이런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대로라면 그 소비자들이 실수요자들이 저축을 통해서 집을 사는 데는 지금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가계 대출이 주입되면서 7월까지 그 몇 달 동안의 상승이 있었다면 이후에 가계 대출을 장기적으로 조인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수요가 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집값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증가하니까.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유효 수요가 계속 감소하면서 거래량 줄어들고 시장은 그런 어떤 변화를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변화가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똑같이 있었어요. 2010년부터 2013년. 네. 거래량도 줄어들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랬죠 그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후기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몇 년, 한 1, 2년 뒤부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공교롭게 또 그 시기에 어떤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의 트리거가 됐던 건 2009년에 갑작스런 수요 증가입니다. 대출을 통한. 2009년도에요.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해요. 2009년에요? 네.
아, 그게 금융위기 바로 다음인데. 그렇죠. 전 세계가 불황에 빠져 있는데 대한민국의 서울 아파트 가격만 오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왜 그랬죠?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빠지니까 정부가요 가계대출을 풀어줘요. LTV를 막 풀어주고 생애 최초 지금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면서 2009년도에 집값이 다시 급등하거든요. 근데 수요를 다 쓰니까 그리고 가계대출이 더 늘 수 없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는 쉽게 말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우스 푸어 대책 내놔야 된다고 엄청 난리였어요. 그래서 하우스 푸어가 생긴 거예요. 왜? 2009년도에 빚내서 13사람들이. 아, 그게 2011년, 12년 이렇게 가면서 빚은 많이 냈는데 갚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면 최근에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을요 살 때 LTV 평균으로 해서 60%에서 70%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 가계소득의 원리금 상환금액이 소득의 70%가 나가야 됩니다. 그럼 30%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진짜 말 그대로 하우스 푸어네요. 그렇죠.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주택 때문에 오히려 이 가게가 쪼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 집값이 조금 오르더라도 그게 과연 자산의 증식을 얘기하는 건가? 그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집은 쌀 때 사야 된다. 가격이 내려갈 때. 근데 가격이 내려가는 걸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2022년도에. 그런데 그때는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돼요. 사람들은 가격이 빠지면 안 사요. 계속 빠질 거가 같이 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빠지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죠. 바로 교수님이 얘기한 계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지금 그러면 가격이 오를 땐 왜 사냐면 계속 오를까 봐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되는 자산 시장은 없습니다. 우리 2부에 엔비디아 얘기할 건데 하신다고 하잖아요. 네네. 전 주식도 분석하니까. 네. 엔비디아 계속 오릅니까? 아니죠. 내렸다 올랐다 하는 거죠. 계속이란 단어를 투자나 자산 시장에서는 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빼고 볼 때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타임은 어떤 타이밍이에요? 지금 부동산? 네, 부동산 시장. 당연히 이렇게 오르고 그 수요가 계속될 수 없으면 당연히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이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적정 수준에 오고 빚을 적게 일으킬 때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오는 거고, 지금 시점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시점이 있긴 해요. 그죠? 근데 지금의 시점은 변동성이 큰 구간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때 내 집 마련하는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변동성이 큰 구간이라고 하셨을 때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달 아니면 아니죠. 저희가 지금 4월, 7월까지 쫙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큰 구간은 2021년부터 출발했어요. 그때부터. 2021년, 22년, 21년도에 급등했고요. 22년도에 급락했고요. 2023년도에 일종의 보합을 유지하다가 2023년도에 다시 올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제 급락할 차례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런 변동성이 큰 구간이에요. 서울의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가요, 지금 월별로 2%로 하락하고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요. 월별로요? 예. 월별로 2%면은 1년 연간으로 하면 막 20몇 %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요, 지금 주식 시장이 됐어요. 실거래가가 그렇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큰 구간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반대로 뭐냐면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집 사는 게 무슨 진짜 엔비디아 주식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네요. 어려워졌네요. 그렇기 진짜.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 더 고민하시고. 집은 근데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평생 동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거기에 대출 조금 얹어가지고 사잖아요. 주식 살 때는 사실은 막 기업 분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위험하지만 들어가서 사는 거죠.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데. 다른데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은. 왜냐면 일생에 2-3번 선택해야 되는데 잘하면 1-2번. 그 일생의 선택을 잘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에요, 4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매입이 크게 증가해요.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선택하는 걸 그러네요. 첫 번째 집 사는 거. 가격 집값의 70%를 대출 받아서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아, 과연 이 선택을 나중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아, 그래서 저는 우려스러운 거죠. 아. 그분들이 2010년, 11년 그때 겪었던 것처럼 하우스 푸어 같은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말씀드리면 이제 이미 집 사신 분들이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데 여쭤보면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샀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경험하셨잖아요. 2022년도에 강남의 아파트가 30% 빠집니다. 아니 이건 팩트예요. 근데 왜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착각에 빠져 있냐고요. 근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은 또 항상 우리는 서울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까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데 지금 지방은 어떤가요? 그 광역시나 지방은 다른 계속 지역- 빠진 상태로 거래도 안 좋고 지금 위축돼 있는 상황이죠. 거 보세요. 지방은 계속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방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 기간을 지나면 지방은 오히려 오를 수 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어떤 지방 중에서 아무도 어떤 지방 곳들? 얘기하는 사람 없죠. 네, 지금 그 신문에도 안 나와요. 네, 그쵸. 서울, 뭐 강남. 근데 전 지금 많이 지방을 더 나와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아. 내 집 마련할 때 시점이 이제 네네. 오고 있다. 아 예. 지역 중에서 어떤 지역들이 눈에 띄세요? 세종이요. 세종. 예. 세종이 많이 빠졌어요? 네. 아 고점 그러니까 대비해서 안 보고 거의 있었네. 30-40%가 하락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세종시에 네. 아파트 값 근데 한동안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예. 제가 계속 얘기하는지 가격이 빠지는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세종시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변화의 신호입니다. 아, 낮은 가격에서 거래량 그렇죠. 증가하고 그건 뭐냐면 그 가격이 이후로 상승할 수 있다는 되게 중요한 신호예요. 아, 그래서 지금 세종시를 여러분들이 포털에서 한번 쳐보세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와 제가 유일하게. 단독 공개네요. 네. 이광수 대표님.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면 뭐 집값 폭락론자다. 전 아니에요. 집값이 싸지면 사자. 내 집 마련하자. 맞아 맞아. 그거거든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집 사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항상. 그렇죠. 내 집 마련하자.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지방을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아. 그런 관점에서. 세종시 말고 다른 광역시도 혹시 그런가요? 아직은 조금. 아, 세종시가 좀 가장 빨리 보이고요. 네네. 근데 조금 더 지표의 추세성은 봐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 증가가 3개월 정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집값은 빠지면서. 세종시에서. 교수님 한번 보세요. 모든 재화나 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조건일 때 가능할까요? 일단 가격이 빠집니다. 일단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좋아하는 CEO가 사람들. 증가해요. 네네네. 근데 가격이 빠진다는 건 공급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쵸? 네네. 그래서 자산 시장이 가장 가격이 바닥이라는 건 공급도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할 때예요. 아 그게 바닥이구나. 그렇게-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똑같구나. 네. 아. 이 다음 텀은 뭐냐면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 팔 사람들은 다 팔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산 시장에서 바닥이라는 정의를 꼭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바닥은 가격이 많이 빠진 게 바닥이 아니에요. 아, 그 뭐가 바닥이죠? 다음부터 오를 것이냐가 바닥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말이 주식 시장도 똑같습니다. 야, 많이 빠졌어. 사. 그런 친구들하고는 사귀지 마세요. 아, 친구 중에 그런 얘기 그건 바닥이 아니에요. 점검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그래서 샀더니 뭐가 있어요? 지하가 있어요. 왜 맨날 얘기하는 지하 2층, 3층, 지하 100층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건 뭐냐 이 얘기여야 되죠. 야, 이제부터 오를 것 같아. 아, 그렇죠.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가격 하락폭이 아니라 거래량이 중요한 겁니다. 아. 근데 세종시가 네. 그 두 가지를 그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지금, 있다. 충족하는 그런 신호가 오고 있다. 네. 아, 그렇군요. 저는 두 가지 헷갈려서 봤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올 때 항상 서울 집값 엄청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거래량도 늘고 있다 하는데 주어는 잘 안 봤어요, 사실. 거래량은 서울 거래량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전체 거래량이거나 그랬나 봐요. 그렇죠. 다른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신문이나 이렇게 기사들은 현상만 보도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신문에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현상을 보도하고 밑에 전문가 말을 달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떤 전문가는 이걸 보고 네, 이제 네, 집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문가들도요, 저희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건설사에 다니고 있는 전문가가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거는 못하죠. 건설사들이 출자한 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그게 뭐 주택산업협회 뭐 이런 곳들이죠. 전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 예를 들면 중개업을 하는 분들의 말을 빌리면 그럼 그분들이 시장 가격 빠질 것 같아요. 엄청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이익관계를 보셔야 된다. 그런데 저는요. 집값 빠진다고 해서 볼 이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집값 오른다고 해야 내가 집을 사놨으면 이익이 보는 거고. 그렇잖아요. 제가 중개업을 만약 한다면 집값이 오른다면 거래가 활발해서 제가 돈을 벌어. 집값이 빠진다고 해서 제가 얻을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없어요. 욕만 먹어요. 아니 빠진다고 해서 빠졌는데 왜 저의 유일한 그 방향성은 뭐냐면 잘 맞췄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최대한 잘 맞추려고 노력해요. 그게 진짜 독립적인 애널리스트의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모습인데. 광성의 복덕방이 그걸 네.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정보를 드리는 거. 그렇죠. 뭐 거래를 주선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맞추려는 노력을 네. 하는 리서치가 하고 싶다. 아. 갑자기 제 홍보를.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이거는 꼭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어쨌든 했고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B컷이라고 그래서 0.5% 했고 뭐 또 할 거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막 이렇게 좀 들끓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데 금리나 이렇게 미국이 하면 한국도 따라가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뭐 10월이다, 11월이다, 한국은행도 내릴 거다 이러는데 금리 인하면 그래도 영향이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출이 좀 는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가 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미국의 주식시장도 썩 좋지 않아요. 금리 인하가 B컷이 됐는데도.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 인하를 왜 하고 있느냐 원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왜 해? 경기가 안 좋아서 해요. 그런데 내가 회사 잘리고 경기가 안 좋은데 대출 받아서 집 산다고요? 이자 낮춰줬다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단선적으로 시장을 평가하지 마시라. 그럼 모두가 부자 됐죠. 그럼 금리 인하되면 대출 받아서 집 사면 누가 부자 안 됩니까? 그런데 경제나 자산시장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부자가 적은 겁니다.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이 적은 이유예요. 부동산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시장은 원인을 묻고 있어요. 금리 인하 왜 하고 있는데 니네 경기가 안 좋아할 것 같아서요. 실업자 증가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금리 인하되면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분석인지는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금리 인하되는데 주식시장에 막 다시 막 다우 엄청나게 오르고 S&P 오르고 한국의 코스피 막 오르고 삼성전자 이제 10만 원 가고 이래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은 드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대출 금리가 일정 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좀 쪼이라고 하니까 규제로 잠깐 조금 쪼이고 있긴 한데 은행들이 그래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상품 팔려고 그래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늘고 이런 지역들이 있으면 그런 데는 수요자들이 몰리지 않을까요? 대출을 받아서 몰릴 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방을 보는 거예요. 돈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많이 떨어져서. 거기는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있다. 수 있다. 아, 그러네. 네. 그럼 금리 인하 효과는 전국적으로 뭐 다 오르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 꼭 새겨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 전월세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같은 시기에 사실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또 만기 되면 옮겨야 되는 이런 사정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막 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지금이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전망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전월세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물가 상승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본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거는 일종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기본 전제예요. 2022년도에 한국의 전세 가격이 급락하는데 그거는 아주
뭐랄까 일시적이고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던 거고요.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은 오른다는 거죠. 근데 오른다는 거에 기본적으로 오른다는 거에 너무 침착해서 뭐라고 하냐면 전세 가격이 이제 최고점입니다. 이런 시기에 얘기를 듣고 심리가 동요돼서는 안 된다. 오르는 건 당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르는 폭이 중요한 거죠. 그 오르는 폭은 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전세 가격, 특히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세자금 대출이요. 100조 원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 중에서 굉장히 상당 부분이 대출로 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더 올려주려면 대출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1억의 한계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데 반면에 월세의 거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올려주니까 이제 월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현재 말씀대로. 그러면은 전세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과 2013년도에는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은 올라요. 그건 왜 그렇죠? 그건 뭐냐면 아주 단편적으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그럼 전세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떤 상품의 가치를 생각할 때 그것의 가격이 오르면 그 판매 가격이 오르면 임대 가격도 오르잖아요. 네.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 임대 가격도 떨어지고 그런 원리는 아니죠. 전제해야 될 거는 부동산은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가치와 투자 가치가 별개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월세가 임대료가 오른다는 건 뭐냐면 사용이 가치가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투자 가치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요.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어도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죠, 정확히. 그렇군요. 근데 똑같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왜 주가는 안 올라?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냐나 적냐에 따라서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움직인다. 그렇죠. 왜냐면 집의 프라이스와 임대 가격은 같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집을 나 사야 되는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어. 아니면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 이런 분들이 전세를 볼 때는 전세 가격도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하실 필요는 없는 거네요. 없죠. 그건 그런 기대를 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 환경. 그러면 일단 전월세는 뭐 필요하다면 지금 계약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1월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경기도도 그렇고 이제 10월부터 그러면 전세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 좀 이사하면 또 4년 거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고려하셔야 된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인과관계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 매매 비율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럼 갭 투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른 말도 아니고요. 투자자들은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성남에 지금 당장 가보시면 오피스텔 가보시면요. 2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500만 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2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어떻게 500만 원? 전세가 1억 9,500이고. 전세가율이 그럼 막 90 몇 %죠, 그러면? 그런데 왜 투자자들이 그걸 안 살까요? 50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데 왜 안 살까요? 돈이 안 되니까.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면 오히려 전세가율이 낮은 것만 사요. 재건축이 될 만한 거. 예를 들어서 대치동의 연마아파트는 전세 비율이 엄청 낮습니다. 30-40%밖에 안 돼요. 20억짜리 집값이 전세가 6억, 7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집을 투자자들이 사요. 왜 살까요? 가격이 오르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돈을 적게 쓰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나 투기하는 사람들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얘기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사실인 줄 알았는데 전세가율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걸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죠. 전세가율이 올라도요 돈이 안 된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왜 삽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아니 오늘 너무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 앞으로도 계속 좀 우리 집 사는데 가이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렸으면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좀 서울 집값 같은 경우 좀 떨어지고 있다,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지방에 주목할 곳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시기 얼마나 갈까요? 그게 되게 어려운데 여기에서 그 시기를 결정하는 건 사실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놓는 매물이 될 거예요. 근데 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봤더니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83,540건인데요. 네. 이게 불과 한 달 전에만 한 번보다도 갑자기 4,000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놓은 물량인가요? 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잖아요. 아까처럼 심리 지수가 올라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팔아요? 그렇죠. 걷어들여야죠 오히려. 네네네. 그런데 오히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면 매물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집값의 하락폭이 조금 더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 매물의 양을 계속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매물을 좀 주시하면서 네. 조금 집값이 하락하면 이제 적당한 내가 살 집을 고르는 분이시라면 그렇죠. 거래량이 증가하는 곳에서 좀 생각을 해봐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